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 씨의 재심 첫 재판이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19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때 당시 경찰과 법의 판단,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전국적으로 김신혜 씨 재심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도된 뉴스 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사건 내용을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려 19년 전입니다. 2000년 3월 7일 새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제 상급 지체장애인이었고 나이는 52세인 김 씨였는데, 이분이 시신이 도로에 있었고 또 주변에 그 부서진 라이터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널려 있어서 처음에는 뺑소니 교통사고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신을 자세히 보니까 교통사고였다면 외상도 있었고 출혈의 흔적도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국가수에 부검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완전히 만취 상태라고 보는 게 0.1이었으니 1이니까 0.3 정도였으면 엄청 취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시라민이 다량 검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경찰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여서 죽여놓고 시신을 유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수사를 확대해 갔고, 이틀 후에 그 사망자 김 씨의 큰딸인 김신혜를 전속 살해의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제 어떻게 해서 김신혜를 범인으로 봤던 거냐면, 이 사건이 나기 한 2달 전 김신혜의 이복 여동생이 자기 친아버지한테 그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감에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했고, 직접적인 그게 이제 동기고 직접적 목적은 김신혜가 자기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8개를 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에서 살해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김신혜의 고모부가 경찰에 와가지고 김신혜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나한테 자백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줘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경찰이 김신혜가 존속살해를 저질렀다고 본 근거예요. 근데 사실 김신혜 씨도 처음에 경찰에 전화하고 제가 아버지를 죽였어요라고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찰서 와가지고 죽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현장 검증 나가면서부터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난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찰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이복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아버지가 나를 성추행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고모부한테 아버지를 죽였어요라고 자백한 적도 없다. 오히려 아버지 죽고 나서 그 다음날 밤늦게 고모부가 나를 불러서 네 남동생이 네 아버지를 죽인 것 같아, 이렇게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죽였다고 해야 네 남동생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자기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8개를 든 건 사실이지만 3개는 이미 실효돼 버렸고 2개는 든 지 2개월이 지난 2년인가요? 하여튼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돈을 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그 보험금이 내 돈 범행 목적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름 이제 뭐 좀 짱짱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양쪽 주장 중에 이제 뭐 양쪽 다 맞는 말 같기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신혜 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다면 이제 무죄로 인정될 수 있었겠죠. 근데 알리바이 증명을 못 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알리바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건 갑작스럽게 나잖아요. 그렇죠. 너 그 시간에 어디서 뭐 했어?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증인 있어? 없어요. 혼자 자고 있는 경우 그런 게 없기 쉽고요. 또 우리도 어디 가서 술을 한잔 먹거나 또 누구를 만나려다가 뭐 못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과정에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분 단위로 촘촘하게 다 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의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설명하지 못하는 그 몇 분, 그 5분 내지 그 10분에 네가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여서 어쨌든 김신혜의 알리바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스스로 그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이제 김신혜 씨를 전속살해죄로 그 송치를 했고 검사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검사가 그렇게 본 건 첫째 최초에 김신혜 씨가 그 경찰에 와서 자백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다 보면 최초 자백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많아져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들은 높이 칠바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 김신혜로부터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자백을 들었다고 하는 고모부의 진술. 그 다음에 보험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범행의 동기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알리바이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로 봐서는 김신혜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요. 사실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걸로 해서 무기징역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보험금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 있다고 봐서 굉장히 좀 죄질을 나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되고 항소심 항소 기각, 대법원도 상고 기각. 그래서 2001년 3월 달에 대법원에서 유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신혜 씨는 최초에 와서 자백을 했으나 근데 그 자백은 왜 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생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쟤 말고 내가 차라 덮어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여서 이렇게 진술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어쨌든 그 이후로는 이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돼서 무기수로 복역을 하는 중에서도 계속 밖으로 편지도 보내고 해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계속 호소해 왔습니다. 이게 김신혜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고 이번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나게 된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재심 이유가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재심은 이제 2015년 1월달에 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지원팀의 도움으로 재심 신청을 해요. 그때 이제 변호사들이 수탁에 가서 그 김신혜 씨를 만나보고 김신혜 씨 주장이나 진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재심 신청 사유는 일단 수사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압수수색을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는 모든 거는 2인 1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검찰이나 경찰의 조서에는 검사가 조사를 할 때도 그 주사보가 항상 자리를 같이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도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면 사법경찰리가 반드시 동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인 1조의 수사 관행도 그것도 지키지 않았고요. 또 일부 수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자백을 했다가 뒤에 이제 다시 부인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이렇게 폭행,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대한변협에서 재심 신청을 한 거예요. 또 그때 당시 원인 판결 당시에 유죄의 유력한 증거가 됐던 게 김신혜 씨가 갖고 있는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김신혜 집을 압수수색해서 얻은 수첩이었는데 그 수첩에 다른 사람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사람에 대한 살해 계획인 걸로 보이는 이런 자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당시 연극을 준비하던 김신혜가 나름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했던 거라고. 그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도 찾아서 이제 제출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주되게는 그러니까 그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수사 과정이 위법하면 예컨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면 그 자체도 위법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뭐 자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오염된 증거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상의 문제들이 있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재심 신청을 했고 법원이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이번 이제 재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예.
최대 쟁점은 좀 뭐로 봐야 될까요? 이제 일단 그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재판부는 이제 당시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 수사경찰관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법원이 어느 정도 밝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증거는 여러 가지 오염된 거는 분명히 해요.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경찰에 의해서 자꾸 위법 수집 증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법원에서 좀 단호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증거가 있다고 상대방을 압박해가지고 또 자백을 받는 것, 뭐 이런 수사 과정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그 김신혜 씨에 대한 최초의 경찰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의 범죄 사실에는 수면제를 갈아먹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뒤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알약 수면제 알약 30알을 먹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시 수면제를 갈았다라는 그 그릇, 그걸 닦았다는 수건 이런 것들이 다 국과수 보냈는데 수면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술을 0.303%의 정말 많지 않은 상태의 사람에게 알약 수면제를 먹인다는 게 가능하냐? 이건 상식적으로만 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호인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검찰은 최초의 자백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보험을 봐라. 보험은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검찰은 김신혜 씨가 유죄라고 확신을 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그 증거수집상의 위법이 인정이 될 것이냐의 문제. 또 여러 유죄를 인정한 증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여러 증거들 중에 그럼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를 빼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쫙 펴놓고 이제 빼내고 문제가 있는 거 빼내고 나머지만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라고 볼 거냐 무죄라고 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원이 심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니 뭐 그렇다면 일단 이번 재심이 일단은 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재심 자체도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면 그게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이든 개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이든 간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 청구권 내는 그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불복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급제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3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심의 바탕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잘못 판단하면 다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고까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승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저 사람 무죄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재판을 다시 하는 게 재심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사실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심 판결 결과로는 그 사람의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다 제 유죄 맞는가 보다 이렇게 다 믿게 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관계들이 형성이 되고요. 근데 이게 재심에 의해서 쉽게 뒤집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재판 결과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돼요.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법적 안정성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억울한 경우를 살릴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의의 문제일 거예요. 사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뭔 판단을 한다고 봤을 때 판사는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없던 자리에서 있던 어떤 일에 대해 그걸 알 수는 없는 거라고요. 판사는 재반의 수사 기록에 나타난 재반의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이 범행을 이 피고인이 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론이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이 잘못된 경우에
첫째는 불복 절차에 의하고 만약에 불복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뒤에 다른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 그 다시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재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심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정의의 구현이라고 하는 그 두 축 사이에서 이걸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김신혜 씨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불복 그 재심을 너무 잘 안 받아들여줬다. 네. 그 잘 안 받아들여준 이유가 대법원의 권위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권위주의를 좀 내려놓고 그 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심을 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 말이 강조하는 점들은 알겠으나 또 한편 재심이 너무 쉽게 인정되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해요. 결국 법원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하는 경우에 최소한 법원이 왜 나는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판결문을 통해서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나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고 등등등등 해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가 상대방한테 어떤 행태로든 완전히 설득이 되면 불복이 좀 줄어들 텐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법원에 너무 사건들이 많아서 법원이 그렇게 충분히 해주질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억울한 심정들이 잘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아니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재심 시작하는 날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생소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김신혜 씨가. 그러니까 뭐 원래대로였다면 무기수이기 때문에 원래 복장대로 나와야 되는데 또 사복을 입고 나왔어요. 예, 예. 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일단 이제 내부 그 구치소 내부에서 수용을 할 때 그 수용복을 입히는 이유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밖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꼭 수용자라고 하는 이유를 밖에 국민들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요구하면 다 그렇게 요즘은 이제 사복을 입고 나오는데요. 사실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이 독재 정권이 있을 때는 심지어 이처럼 그 확정된 기결수도 아니고 미결수에 대해서도까지 전부 수용복 입히고 그 다음에 수갑 채우고 포승 묶어서 재판도 포승줄로 묶어놓고 수갑 채워놓고 재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이 완전히 제로였던 거죠,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점점 나아져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잘 봤지만 뭐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도 다 사복 입고 와서 재판 받잖아요. 그래서 김신혜 씨의 경우도 무기수이긴 하나 미결수가 아닌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구하며 좀 그렇게 해줍니다. 그럼 뭐 이제 앞으로의 재판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시의 그 오염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주장들이 막 오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근데 현재 재판부는 증거 수집 절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변호인들은 그래서 그걸 다 빼내고 나면 결국 유죄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재판부의 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재판부는 지금 재심 결정을 인정을 했어요. 증거 수집 절차는 위법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김신혜 씨가 그럼 형 집행정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더니 그건 기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아직 김신혜 씨가 무죄라는 확신까지는 없다.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공방들을 해봐야 될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당시에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했던 거라서 다 빼내고 남아있는 것들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면 판사로 하여금, 법관으로 하여금 그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심증을 주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증 책임,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는 건데 검사로서는 당시의 증거 말고는 다른 증거가 있기가 어려우니 사실 이 게임 싸움 자체는 검사가 상당히 불리한 지점에서 시작되는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재판 자체도 그러면 원래 당초 원래 뭐 1심, 2심, 3심 가듯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강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시작을 했죠. 형사합의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면 이제 다시 강주고등법원 또 불복한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그
주목을 끌었던 그 재심 사건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있었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도 보면 국가인권회의 그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 강주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했는데, 이 재심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검사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해요. 이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3년을 들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이제 재심 확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이번 사건도 김신혜 사건도 사실 2015년 1월 달에 그 재심 신청을 했고요. 2015년 11월 달에 재심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재항고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이 확정을 한 게 2018년 9월이었으니까 이것도 한 3년, 4년 만에 재심이 확정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해남지원, 광주고검, 대법원까지 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의하면 한 1년 6월에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앞으로 남은 재심 과정, 뭐 가능성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무도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추론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내야 되는 문제라 각자의 방식으로 다 주장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종합된 지점에서 뭔가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거증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가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한 게임인 건 분명히 해서 그래서 그 김신혜 측에 좀 더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해요. 그러나 재판부가 그 증거들, 위법한 오염된 증거들 다 빼고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여서 이제 그런 경우 본인의 억울함은 또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은 첫 사례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재판들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주목이 예상되는데요. 19년 전 사건이 재심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